대한민국의 영화는 굉장히 참 세계 시장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뭐 늘 이렇게 매일 우리 동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니까 뭐 한국 영화 뭐 좀 좋은 거 너무 좋아했다가 또 너절한 거 너무 욕했다가 뭐 또 이순신 너무 또 뭐 안 보던 분들까지 우르르 가서 보다가 뭐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약 208개국의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 중에서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름을 받고 영화를 찍는 나라는요. 생각보다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자체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브라질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여러분 혹시 영화사에 관심 많은 분이면 시네마 노보라 그래서 60년대 세계 영화사에 굉장히 위대한 그 영화의 역사, 우리 한국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연간 영화 제작 편수가 0편, 1편, 0편, 0편, 1편 이렇습니다. 발리우드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영화 영토는 헐리우드로 통일된 지 오래입니다. 유럽도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화를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세 나라,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간신히 영화를 찍어요. 왜냐하면 자국 시장 하나를 보고는 도저히 영화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랑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참 아무것도 아니면서 헐리우드 영화를 조수로 보는 희한한 조국에 살고 있어요. 헐리우드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 아직도 우리는 연간 약 개봉작 기준으로 60편이 넘는 국내 영화를 찍고 있고요. 실제 국내 영화 시장 점유율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50%를 과반을 넘은 적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자국 영화 시장에서 자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와 대비로 50%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세 나라 있습니다. 프랑스도 안 됩니다. 유럽에서 그 자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보다 과반수가 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미국 빠순이 국가로서는 더욱더 놀랄만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면 최소 45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세계 저작권 협회에 가입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적 쇄국주의 정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화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헐리우드 영화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급이 안 된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어찌 보면 박정희 정권이 한국 영화를 역설적으로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박정희 정권이 그런 정책을, 쇄국적 정책을 편 것은 사실상 이제 그 영화를 통한 그냥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무작위로 이렇게 그 한국 땅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한국 영화를 지킨 꼴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그 헐리우드 이렇게 직배, 헐리우드의 영화의 직배가 이제 86년부터 시작됩니다. 중국도 왜 저기 뭐야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계 제작권 그 협약에 가입하고 이거 다 올림픽을 하기 위한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내야 되는 이제 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감독들 극장에 막 그 뱀 풀고 막 그때 처음 이제 헐리우드 직배 영화가 뭐였냐면요. 데미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즈가 나왔던 그 왜 그거 있잖아. 그 도자기 빙빙 돌리고 그 사랑과 영혼. 이게 우리나라 헐리우드가 직접 배급을 한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 개봉안에 뱀 풀었어 우리. 아니 1886년도 아니고 1986년도에 뱀 푸른 나라예요 우리가. 그 영화 보다가 난리 났어요. 극장에 뱀 풀었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헐리우드가 직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극장 구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직배면 뭐해? 실제로 아무런 여기 서울 개봉관이나 통제가 되지 서울만 봐서 의정부만 가도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직배가 되려면 정확하게 몇 회에 몇 장의 표가 팔렸다는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이제 그 창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극장 가면 이상한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나 수련 한잔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질질 끌고 나가. 그래서 91년도에 전 세계적인 히트작인 터미네이터 2가 한국 개봉하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서울극장에 배급을 의뢰합니다. 차라리 이게 돈을 더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서울극장이 어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 자본인지 미국의 외화 유출을 막은 전부 삥땅 쳤어요. 그래가지고 떼돈 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독특한 나라예요.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그러면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생 남자가 한국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요 여학생들이 일단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마치 지금 벌건 대낮에 나 야동 보러 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라는 말도 없었고 방화라고 했어. 방화. 나라 방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호스티스 물 아니면 뭐 뼈와 살이 타는 밤,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것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신분과 문화적 신분과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신 분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은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 가고요. 프랑스 문화 한 번 갔다가 저는 막 그 토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일단 자막이 영어야. 근데 난 도저히 못 알아듣는 장면인데 애들이 막 웃고 그래. 쟤들이 좀 알고 없는 거야? 아니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 관객들의 손에서 손가락질 받은 거의 25년간 손가락질을 받은 쓰레기 문화였거든. 하수구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왜 또 하루아침에 헐리우드 독점 질서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살아남은 이 저항 국가로 스스로 자리 잡았으니 이 또한 참 놀랄 놀자입니다. 하여튼 이런 파란만장한 한국 영화사에서 저는 제가 단 한 명의 영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35세 나이에 요절한 춘사 나홍규를 꼽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나홍규가 잘 나갈 때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사람은 주연 배우이자 감독이고 극작가이며 정말 전방위 영화인이라고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 봐서 그렇게 주연급 영화 배우로 보이지 않죠. 실제 이 사람은요, 키도 작고 좀 살집도 좀 뚱뚱한 편이고, 그 얼굴도 그래 잘생겼다라고 볼 수 없는 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나홍규의 인생, 이 나홍규가 1902년생이니까 1926년에 아리랑을 아리랑 감독 주연, 각본 감독 주연을 할 때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인데 이 사람의 전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함경북도 회령 사람이에요. 회령이 어디냐면 한국 북도 중에서도 그 두만강 제일 북단 있죠. 그게가 회령이에요. 근데 이 회령에 한국 영화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명이 탄생합니다. 한 사람은 나홍규고요, 한 사람은 그의 친구인 윤봉춘이에요. 윤봉춘은 이제 나홍규보다 더 오랫동안 한국 영화 제작계에서 활약하는 인물인데요,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 나홍규가 영화인이 되는 과정이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사람은 영화라기보다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일단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회령에 있는 신흥학교의 자기 담임 선생이었던 박용훈입니다. 박용훈은 정말 진정한 그 민족주의자고 독립투사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독립군에 가담했다가 일본에 잡혀서 처형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홍규를 지배한 것은 이 박용훈이고, 그래서 나홍규는 모든 자신의 영화에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 인생의 사표인 박용훈의 이미지를 계속 영화에 심어놓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의 절친인 윤봉춘의 사촌 여동생인 윤마리아인데, 당시 회령의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최초의 첫사랑이고 첫 여친인데, 이 여친을 일제의 헌병 앞잡이인 허머식이라는 이 친일파에게 뺏겨요. 그 소실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의 걸림돌이 되는 그 나홍규를 막 괜히 헌병대 잡아 패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첫사랑을 잃고 이제 이 회령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만주로 가서 이제 실제 그 홍범도 장군 아래서도 있었고요, 실제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홍규는. 그러다가 그 신흥무관학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김자진 휘하에 가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로 가던 길에 병에 걸려. 이 병에 걸려서 이제 한 1년 동안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만주에서 이제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할 때 거기 있던 독립군의 또 선배가, 야, 꼭 총 들고 싸워야만 되는 거 아니다. 근데 너 보니까 몸 봐서는 좀 힘들겠다, 야. 딴 길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도망가게 된 계기가, 만주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1919년 이제 이 친구가 17살 때 3.1운동 때 이제 주동을 뛰었다가 수배돼서 도망가는 거, 윤봉춘은 잡혀가지고 1년 6개월을 삽니다. 감옥수 살고 나홍규는 이제 이렇게 만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이미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왔을 때가 1923년, 그러니까 아리랑을 찍기 3년 전에 서울에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3.1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다음에 이제 21살 때 서울에 왔는데,
왔는데 해필이면 회령에서 자기 친구 윤봉준을 잡아놨더니 형사랑 길바닥에서 딱 만나. 그 잡혀가지고 1년 6개월을 빵을 살고 옥살이를 하고 나오니까 2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아리랑을 찍기 3년 전까지는 영화에 이영자하고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미친 듯이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모든 밑바닥을 뛰면서 몸으로 영화를 익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에는 핸디캡, 그래서 영화, 저런 캐릭터로 영화를 하겠다고 이제 이 영화판에 들어왔을 때 영화판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뭐 하던 놈이냐?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도 그런 자기 외모가 핸디캡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했대요. 가령 이제 뭐냐면 막 활극, 액션 이런 거, 붕붕 나르는 거, 이렇게 몸이 막 다치는 걸 불사하면서 일종 성룡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룡이 본래 영화 배우고 들려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성룡이 이렇게 영화 배우적인 마스크가 아니어서 이런 이제 그 이런 무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돌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장에서 이제 붕붕 날아다니는 바람에 자기 몸 그 사리지 않고 이런 활극 배우로서 이제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조선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물론 찰리 채플린처럼 그런 코미디물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작품들만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과 같이 어떤 영화에 대한 완벽한 그런 어떤 열악한 그 영화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화는 이미 마치 태어날 때부터 영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대본이면 대본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이 찍은 영화를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춘사 나온 게 영화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시기는 사기꾼이에요. 그런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단 한 편의 필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장의 스틸컷과 춘사가 남긴 대본을 통해서 영화를 재구성해 볼 수는 있어요. 특히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아리랑은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리랑 원본 이제 그 필름을 권이라고 하거든요. 한 권이 15분이에요. 1500피트. 근데 이제 그 아리랑은 8권으로 총 8권으로 필름 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걸 갖고 있다. 영화 강의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그 8권 중에서 3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본인 수집가가 아리랑의 3권을 갖고 있대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 개새끼가 공개를 안 해요.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필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리랑의 실제 영화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나온 게 짧은 생애 중에 아리랑을 3번 찍었어요. 1편 있고 아리랑 2번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 영화로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해방 이후에 그를 기려서 신성일 주연의 리메이크작 아리랑이 있어요. 이거는 가끔 우리가 저기 볼 수 있습니다. 차마 못 봐요. 예. 그런데 나온 기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나온거라는 사람이 찍은 아리랑은 어떤 영화인 건가? 이걸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고 남아있는 쪽 대본들을 재구성한 어떤 그 아리랑의 원본 대본은 아니고요. 재구성 대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요. 이 영화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 영진이가 있어요. 영화 시작한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주인공 남주 영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중기라고 칩시다. 얘는 이미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소장농 집에 미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내가 정말 죽어서라도 제가 고칠 수만 했다고 얼마나 죽어.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점점 얘기가 진행되면 이 미친 남자 주인공인 영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없는 가문에도 서울로 경성으로 유학을 가서 무슨 뭐 전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다가 미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쳐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연히 그 검열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에 가담에 연루되었다가 고문을 받다가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검열이 이 영화에 대한 인기가 나서 검열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영화는요 미친 영진이 순사에 일본인 거 아니에요. 순사에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삭제예요. 근데 이 장면을 통과하기 위해서 얘가 아무 이유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막 때려요. 그 일환으로 순사를 한 대 때리는 거야. 그래서 검열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꼴짝수들까지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처참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심스럽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면, 모든 캐릭터, 모든 어떤 사건들이 굉장한 알레고리로 축약되어 있어요. 미쳤습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영희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쁘고 순수한 여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철구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미치기 전에 친구였던, 서울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철구가 이 영진을 찾아서 이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인 영진은 완전히 마치 이제 간 미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러고 이상한 아리랑 노래를 계속 부르는, 낯들고 다니면서 아리랑이나 부르는 약간 맛이 간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과 이제 썸을 타게 됩니다. 당연히 오빠 친구와 여동생 간에 이제 그래서 뭐 오빠 믿지 뭐 이런 이제 수준의 썸을 타게 되는데, 이 마을에 굉장히 지주의 마르민 놈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 영희를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영희는 자기가 어릴 때 사랑했던 이제 그 윤마리아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날, 마을에 이제 풍년제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 집을 피우고 나서 이제 막 노는데, 이제 이 마름 놈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일본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일본인은 맨 마지막에 순사가 한 명 등장할 때 나오고, 그것도 순사지 일본이라고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름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마름은 이제 이 집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약값 때문에 많은 것을 빚져 있는 것을 약점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협박을 하는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영화가 약간 SF가 돼요. 협박을 하는데 미친 영진의 시각이, 담장에서 그걸 물끄러미 지금 자기 여동생이 지금 위태롭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얘는 미쳤잖아요. 미친 자의 시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장면이 아라비아의 사막이 돼요. 아라비아의 사막이 되고,
자기 친구와 자기 여동생이 이 물을 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제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다. 물을 주세요라고 막 간청을 하고 있고 그 물을 주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구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심어 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잔치가 있는 날 결국 이제 집이 비어서 다시 찾아온 이 마름은 영희를 겁탈하려 하여. 근데 우연히 이제 이것을 그냥 미친 듯이 히히닥거리고 휩쓸려 놀다가 집에 들린 주인공 영진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동생이 겁탈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낫으로 사정없이 그 마름을 찔러 죽여요. 네, 미친 상태에서 찔러 죽는데 문제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영진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또 굉장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력자에게 미친놈이 권력자한테 정을 한 순간에 드디어 제정신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제정신을 찾았을 때 그는 이제 살인범으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손사가 이제 등장하고 영진은 체포됩니다. 근데는 이제 바로 동구의기의 그 고개를 마을의 경계의 고개를 이제 그 순사에 잡혀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얘가 미쳤을 때 걔가 계속 불렀던 노래 이 영화의 주제가인 그리고 제목이기도 한 아리랑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잡혀가는 영진을 배웅하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캐릭터나 사건, 다음에 이 모든 디테일들의 설정들이 사실은 어떤 현대 영화보다도 굉장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요. 이것들이 정말 그 살벌한 검열 체제를 피해서 무사히 상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홍기는 각본 및 감독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이 영진 역을 맡아서 진짜 그 광기의 연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영화는 또 웃기게도 전단지가 검열에 걸려요. 영화 전단지가 검열에 걸리는데 왜 검열에 걸리냐면 이 영화에는 주제가 아리랑,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랑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민요 아리랑이 아니고 1926년 나홍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음악이에요. 나홍규가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할 때 부르는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 알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1절이에요. 아리랑 알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는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5절까지 있는데 이제 이른바 나홍규판 아리랑은 5절까지인데 이 5절이 검열에 걸려. 그래서 이 5절이 삭제됩니다. 그런데 삭제돼서 4절까지만 부르고 끝났는데 영화 전단지에 5절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뿌린 거예요. 그 독사 같은 일본 또 헌병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 영화 상도 못할 뻔합니다. 이 새끼들 어떻게 겁지라도 이렇게 잔대가리를 돌려가지고 검열당해서 삭제된 걸 갖다가 이렇게 전단지에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걸려. 그 5절 가사가 뭐냐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기를 만다 문전의 옥답은 다 얻어 두고 쪽박의 신세가 웬일이냐. 이게 5절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도 다 걸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 영화는 약 3개월에 걸쳐서 촬영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내용 자체가 도저히 당시에 일본 아무리 문화 통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사이도 총독의 시대에 이것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역에 상영되기에는 너무 이게 심정은 있는데 물정은 정확히 없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작자가 일본인이에요. 이 요도 도라조라는 조선 그래서 사실은 이 춘사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제작자를 일본인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가서 총독부에 가서 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한 100자 정도, 100피트 정도가 가해질을 당했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한 거죠. 그래도 일본인을 조선에 있는 일본인이 제작자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의해서 의심당할까봐 이 극본도 이 키네마 프로덕션의 일본인의 한국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대본도 일본인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온갖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 거예요. 어떻게든 영화를 최대한 온전하게 살려서 상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상영에서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돈을 회수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도 도라조가 요 정도면 뽑아먹을 걸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요걸 갖다 이 판권을 갖다 내놓습니다. 판권을 내놓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을 내놨는데요. 단성사의 젊은 흥행사인 그 당시 28살이었던 임수호가 이 아리랑 판권을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그 이듬해 본부도 다시 전국 재상영에 들어갔는데 요도 도라조가 생각했던 것과 보다 더 10배가 되는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한 2년간 전국을 휩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약간의 손질해서 일본의 영화관에서도 개봉됩니다. 그래서 이 단성사의 29살짜리 약간의 흥행사였던 직원이었던 임수호는 이 아리랑 한편으로 조선반도 최대의 영화 제작자로 크게 돼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뒤까지도 이 사람의 아성은 굳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아리랑을 통해서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을 만드는 데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사실 이게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 요도 도라조의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에서 이제 나홍규가 배우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사실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제 카드를 꺼낸 것이 바로 그의 이제 대망의 아리랑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해에만 3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바로 이 아리랑 바로 직후에 찍은 푸우나 역시도 굉장히 문제작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제작 주연 감독을 겸했고 니콜라이 박이라는 일종의 아나키스트 역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랑의 이 축제씬에 이제 이 마을 축제씬에 제대로 찍어 보려고 1000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엑스트라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홍규의 구상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조선 반도에 카메라가 나라를 통틀어봐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것도 한 대 가지고 찍는데 나홍규는 엄청난 이 축제의 몹시를 역동적인 이 조선 민중들이 정말 그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춤추는 장면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촬영 때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하루 일당 1원 1000명을 모집합니다. 해서 이제 이 바로 서울 근교에서 이제 그 장면을 찍는데 사람 8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술 먹고 이렇게 축제니까 술도 먹고 추워져야 되니까 막걸리를 엄청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먹여서 춤추게 놀게 하려고. 근데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개판이 된 거야. 그냥 뭐 통제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찍는데 무려 이제 800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했다라는 엄청난 광고 문구만 남긴 채 그래서 도대체 언제 800명이 나오는 거야? 정작 촬영단은 개판이 되는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아리랑의 이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이 가운데가 이제 나홍규 그러니까 영진의 얘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미친 상태에서의 이제 동네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대목인지 아니면 살해를 하고 난 직후의 장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장면을 한 커트만 보더라도 이 영화 이제 이 미장센이나 이 구도, 이 카메라 앵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역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이중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중섭의 그 황소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구도 자체가 이제 이 일종의 대각선 X형 구도를 가진 굉장히 천부적인 어떤 영상 감각을 엿보이게 만드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 영화가 할 때 이제 이 단성사의 주임 변사와 이제 보조 변사들이 하고 나면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는 전부 모든 관객들이 이 아리랑을 이미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미친놈이 계속 불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홍규는 도대체 그럼 이 아리랑을 어떻게 만들었나라는 이제 인터뷰를 1936년도에 삼천리라는 신문에서 잡지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느냐면요. 자기가 회령에 살 때 겨울이 되면 벌목 노동자들이 전국 팔지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이 두만강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이제 이 화구에서 그걸 주워서 목재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벌목 노동이 굉장히 가혹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요. 나무를 큰 아름드린 나무를 이제 쓰러뜨려서 묶어서 내려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격렬한 노동인데.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회령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벌목 노동, 이제 시즈널 레이버죠. 이제 계절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부르는 각가지 종류의 민요들, 아리랑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고 자기도 모르게 가로 열고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 괄호 닫고 언제 누구에서 들은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섞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흥거리는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인 거예요. 이 아리랑, 우리가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아리랑이라 했을 때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리랑은 바로 항명부터 회령 출신의 바로 이런 독특한 궤적을 가진 영화인의
감수성에서 만들어진 창작곡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 스스로 밝혔듯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팔도에서 몰려든 민초들의 감성이 스며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너무 아리랑 중에서도 제일 어찌 보면은 제일 깔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500개가 넘는 아리랑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도현도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월드컵에서 응가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그 당시의 장면을 녹음뜬 단성사에서 그 현장에서 녹음뜬 장면을 들어봐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멜로디 라인이.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 노래가 이 영화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전국적 히트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의 전국 마케팅은 이 노래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이제 뒤늦게 나중에는 이제 지방마다 깡촌마다 영화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이동 영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트럭에 다 싣고 악단들까지 딱 해가지고 쭉 가서 천막 치고 역사시설 놓고 공연하는데, 이미 영화를 하기 전부터 이제 이 이동 영사단이 이제 이 시골을 막 돌아다니면서 차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이 자체가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지역이나 향토성을 넘어서는 전국 단위의 아리랑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영화의 거대한 흥행의 성공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급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대중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굉장히 근대의 지평 첫머리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그 지향성을 지닌 민족의 노래를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뭐 아시다시피 남북한에 통일 한국에 우리가 그때 남북 단일팀 할 때 우리 그때 그런 거 뭐 했잖아요. 남북 단일팀 할 때 남북한 공동의 국가로 이 아리랑을 우리 그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한반도의 통합적인 노래로 남게 되는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이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춘사 나홍규의 그 위대함은 사실상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그 뒤에도 죽기 직전까지, 근데 이제 점점 아시다시피 아리랑이 지나고 20, 30년대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이른바 기만적인 문화 통치, 무늬만의 문화 통치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이제 이 제국주의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제 손톱만큼의 진보적인 요소들도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나홍규는 계속해서 흥행을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화가 다 걸레가 되는데 뭐 이전에는 그나마 아리랑 때 나왔어. 이 정도는 허용해 줬잖아. 근데 이제 30년 되면요, 뭐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전부 다 검열에 걸린다.